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할 연기와 관찰의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역할 창조와 관찰, 아니면 역할 연기와 관찰, 뭐 이런 맥락이 될 텐데, 제가 저번에 관찰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었죠.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에게 있어서 연기의 처음부터 끝까지다. 연기의 A부터 Z까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었냐면, 배우 연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점은 바로 역할 연기에 있습니다. 즉 역할 창조라고 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햄릿이라는 인물이 되거나, 아니면 나라는 인물이 이아고가 되거나, 아니면 나라는 인물이 오셀로가 되는 것, 뭐 이런 것이 역할 연기고, 배우는 궁극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변신을 시켜서 다른 인물이 되는 것, 나라는 인물을 변신을 시켜서 다른 인물을 창조하는 것, 이걸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역할 연기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역할 연기를 제대로 하려면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연기 독학, 혼자 하는 연기 연습, 관찰, 상상력, 모방, 흉내내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관찰의 중요성을 얘기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연기를 한다고 하는 건 결국 나라는 인물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창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창조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알아야지만 창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우한테는 일상적으로 자기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특징을 포착하고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표정, 그들의 걸음걸이, 그들의 음성, 그들의 말투, 이것들을 계속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찰한 것들을 내 기억 속에 저장을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할 연기를 하다 보면요, 이 대본에 있는 어떤 인물을 창조하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 인물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로 표현되는 지점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점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게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표현하기 위해선 내가 그전에 봤던 어떤 거에서 그것을 차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빌려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한테는 모방이나 흉내내기,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했던 건데, 내가 만약에 치매 걸린 노인 역할을 한다.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혹은 내가 한쪽 팔이 불편한 역할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혹은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는 역할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내가 일상적으로 봐온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찰이 없으면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결국 직접적인 체험과 간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표현을 하는 건데,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이거를 직접적인 체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 그걸 간접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걸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뭐 다양한 책을 읽는 거고, 연극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뭐 미술 전시회도 보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인 체험과 간접적인 체험의 중간에 있는 형태를 저는 관찰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찰은 내가 저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걸음걸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벤치마킹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을 따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쟁씬에서 부상을 당한 병사다, 이거를 표현을 하려면 뭐 다리 부상을 입었든 아니면 어디 팔 부상을 입었든 이 부상을 당한 걸 갖고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리가 다쳐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체험으로 안 되는 것들은 내가 간접적인 체험에서 뭔가 소스를 끌고 와야 되는데, 이 소스를 끌고 올 때 내가 어떤 소설에서 그 인물을 디테일하게 묘사한 걸 내가 차용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연극이나 영화, TV에서 어떤 연기자가 했던 걸 내가 따라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내가 일상에서 봤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 걸음걸이, 어딘가 다쳐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봤다거나, 그러면 그것들을 갖다 주의 깊게 관찰을 해놨다가 내가 그것을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이래서 관찰이 연기의 A부터 Z까지라고 하는 건데, 관찰은요, 연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연기를 계속하는 배우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 요소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관찰이 없으면 배우도 없다. 무슨 얘기냐면, 관찰이 없으면 내가 제대로 된 역할 창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배우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할 연기인데, 내가 역할 연기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면 배우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 다 관찰을 하십시오. 그들의 걸음걸이, 그들의 음성, 그들의 눈빛, 그들의 시선 처리, 그들의 뭐 습관, 그들의 뭐 손가락 움직임, 이 모든 걸 잘 관찰을 하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학생들은 그런 질문을 하던데, 근데 그분 앞에서 그런 거 따라하면 신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당연히 신뢰가 되죠. 그걸 그 사람 앞에서 따라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나 혼자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그 걸음걸이, 아니면 그 사람의 손짓, 아니면 그 사람의 자세, 이런 걸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빛, 이거를 흉내를 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관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놓친 점이 있었는데, 관찰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그 대상의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의 표피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것이게끔 하는 어떤 것,
그것일 수밖에 없게끔 하는 어떤 것. 저는 뭐 이거를 제가 논문을 쓸 때 뭐 기적 흐름, 그 인물이나 아니면 그 대상, 아니면 그 동물의 어떤 본질 같은 것, 그거를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즉, 그 사람의 껍데기, 그 사람의 그냥 걸음걸이를 갖다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기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뭐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표범은 표범처럼 보이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늘보는 나무늘보처럼 보이는 어떤 속성이 있지요. 그리고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보이는 어떤 속성이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보이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즉, 그 외양만 껍데기만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대상을 여러분들이 뚫어지게 바라보다 보면은 그것이게끔 하는 어떤 것, 이거를 포착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관찰을 할 때 그냥 그 대상의 표피적인 관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게끔 하는 어떤 것에 대한 기적 흐름을 포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땐 아직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좀 애매하게 들리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 생활을 하면서 관찰을 하다 보면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적 흐름,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템포와 리듬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것들, 이거를 내가 그대로 흉내를 내지 못하면 그 인물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려면 그것이게끔 하는 어떤 본질적인 걸 캐치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만 인물을 창조하려면, 역할을 창조하려면 일단 나에 대한 관찰이 선행돼야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음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어떤 눈빛을 하고 있고 어떤 외양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내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지 요것들을 변형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역할 창조를 하는 거거든요. 즉,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없으면 역할 연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니슬라스키가 미국에서 우리말로 역할 구성 아니면 성격 구축 이런 책을 미국에서 출판을 했었을 때 빌딩 어 캐릭터 라는 제목을 달았었죠. 즉, 인물을 빌딩을 짓듯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은 역할 연기를 할 때 인스피레이션이 오면, 즉 어떤 영감이 오면 그 인물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진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내가 그 인물을 구체적으로 창조하려면 그 사람의 걸음걸이, 그 사람의 제스처,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뭐 척추의 각도,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음성의 톤, 그 사람이 대상을 바라보는 눈빛, 그 사람이 시선 처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어떤 대본을 놓고 역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작품 분석을 하면서 역할 연기를 할 때요, 그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면 자기들이 이렇게 리서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이 인물은 좀 둥글둥글한 얼굴에 곱슬곱슬한 파마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검은 태가 있는 선글라스 같은 걸 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렇게 턱수염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났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이미지들을 내가 어떤 사진첩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림책 같은 데서 계속 이렇게 관찰하면서, 내가 지금 창조하고자 하는 인물은 외적으로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겠다, 이런 걸 계속 연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미지를 찾았어요. 근데 그 이미지를 찾아서 그러면 그 인물을 무대 위에 형상화를 시키려면 여러분들은 그를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떤 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화할 수 있는 소스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에서의 관찰에서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상에서의 관찰은 그냥 다양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극이나 영화에서 봤던 연기자의 어떤 샘플들, 그를 가져와도 이제 좋은 방식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역할 연기를 하려면 관찰을 생활화해라,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연기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 관찰이 연기의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정말 일상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계속 관찰을 하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여러분을 변형을 시켜서 새로운 인물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길 겁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뭐 역할 연기, 역할 창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다른 동영상 강의를 올리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역할 연기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대충은 알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역할 연기를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제대로 된 역할 창조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꾸준하게 관찰을 하시고요. 대상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관찰을 하시고, 그리고 피상적으로 관찰을 하지 마시고 그것이게끔 하는 어떤 것, 그것을 정말로 마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본 분석 그리고 대사 분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어떤 학생이 제 유튜브에다 그런 질문을 남겨준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 대본 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그 질문을 보고 되게 이제 당황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 대본 분석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려면 그 책으로 한 3-4권을 써도 이제 부족한 양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대본 분석에 대해서 뭐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정의가 내리기 힘든 그런 정도로 이제 광범위한 분량인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 학생한테 이 대본 분석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이제 포괄적인 분야라서 너무 방대해서 제가 답글로 달기에 너무 한계가 있다. 어찌든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대본 분석이나 대사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답글을 단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키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분석.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대본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 이제 평론가가 대본을 분석하는 것과 그리고 공연 예술가가 대본을 분석하는 게 좀 달라요. 그리고 연출가가 분석하는 것과 배우가 대본 분석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공통적으로 대본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건 완성된 시곡, 공연을 전제로 해서 완성된 시곡을 놓고 그거를 분석하는 걸 우리가 대본 분석이라고 하죠. 근데 대본 분석을 하면 제가 이게 광범위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작가가 왜 이 작품을 썼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가는 왜 이 제목을 다루느냐, 그리고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 작품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이나 시대적인 배경 아니면 사회적인 배경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작가에 대한 연구도 해야 돼요. 이 작가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던 작가고 왜 이러한 작품을 쓸 수밖에 없었으며, 작가가 이 작품을 쓸 때 시대적인 배경이 어떠했었는지, 그리고 이 작가가 어떠한 문예사조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실주의 작가냐, 표현주의 작가냐, 아니면 상징주의 작가냐, 이런 계열도 이제 따져야 되고, 그리고 그 작가가 여태까지 써왔던 어떤 작품들의 세계를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작품 분석이죠. 작가가 여태까지 써왔던 작품들을 보면 이런 지점에서 이것은 같은 맥락이고, 그리고 이것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런 작품들을 썼다. 뭐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는 게 작품 분석 중에 하나죠. 그리고 작가 연구 중에 뭐 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대본을 분석하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작가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에 대한 분석들도 해야 되는데, 이 작품의 주제. 근데 이제 작품의 주제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시대 관객들에게 어떤 얘기들 하고 싶었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뭐 대본 분석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대본 분석을 하거나 작품 분석을 하려면 작가가 왜 이 제목을 달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작품 제목에는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어떤 은유, 상징성이 있거든요.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메타포라고도 하는데, 과연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었고 왜 이런 제목을 달았었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대본 분석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 뭐 이제 이 작품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실을 풍자한 작품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맥락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에 대한 관계, 인물들끼리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대본 분석 중에서 중요한 요소일 수 있고, 그리고 각각의 역할이 이 작품에서 맡은 역할. 그러니까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캐릭터, 이 작품에서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걸 갖다 이제 파악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인물이 이 작품에서 어떤 특정한 장면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을 분석하는 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말 그대로 어떤 캐릭터를 이제 분석하는 거고, 하나는 이 연극 전체에서 이 역할이 해줘야 되는 역할.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 작품의 전반적인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이고요. 반동인물은 그 주인공에 반해서 주인공과 대립하고, 그런 거 갈등도 조장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중에는 감초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역할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춘향전을 치자면 방자 같은 역할, 뭐 재밌잖아요. 작품을 맛깔나게 하기도 하고, 햄릿으로 치자면은 광대 같은 역할들, 아니면 무덤지기 같은 역할들, 뭐 이런 역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본 분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역할 분석이죠. 배우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역할 분석입니다. 내가 맡은 역할이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이 가진 신체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 분석하는 게 이제 역할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게 대본 분석이죠.
여러분들이 때때로 제 유튜브에다 댓글로 대본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남길 때 저는 그거를 대본 분석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대사 분석. 여러분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건 이제 대사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걸 테니까 그거를 간단하게나마 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 분석은요, 여러분들이 뭐 연기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오디션을 보러 갈 때 어떤 특정한 대사를 발췌를 해서 한 10문장 정도로 제출되는 그 대사를 갖다 분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대사를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연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분석은 연기의 꽃이니까요. 근데 대사를 보면 배우들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학생들 중에는 자기는 이 대사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사를 해석을 했다? 해석과 분석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분석은 작가가 이 대사를 썼을 때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인물이 이런 말을 했겠다 싶은 거를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해석은 문자를 내 나름대로 자기가 풀어가는 거잖아요. 작가의 의도도 모르고 이 인물의 의도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멋대로 풀어가는 게 해석이란 말이죠. 배우는 이 대사를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대사를 제대로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네. 해석은 암호를 해독하고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대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 오디션을 보러 가면 지정 연기, 지정 대사, 아니면 당일 대사 이런 식으로 받았을 때 그걸 갖다 이제 분석하는 요령에 대한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유 연기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건 어떤 작품에서 그걸 발췌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작품 맥락에서 이 대사를 소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지정 연기나 아니면 제시 대사, 당일 대사처럼 그쪽 현장에서 나한테 어떤 대사를 주면 나는 이거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사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 이 대사를 한 10문장 정도 나오는 대사를 보면은요, 대충 이 인물이 누군지 파악이 돼요. 그리고 이 인물이 누군지가 파악이 되면 이 인물이 누구한테 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즉, 누가 누구한테 말을 하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즉, 이 대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데 누구한테 무슨 내용의 말을 하느냐. 이걸 파악하는 게 이제 대사 분석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할까?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 이걸 찾아내는 게 이제 분석입니다. 그러면 대충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어떠한 분위기에 있었고 심리적인 상태가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배우는 궁극적으로 이 인물이 가짐직한 감정의 단위를 분석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사를 이렇게 딱 10문장짜리 정도 대사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속성이냐면 분석을 하지 않고 일단 이 대사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대로 그냥 대사를 입에 붙여갖고 막 읊조리려고 합니다. 네가 내 채에 뛰어든 건 내 새끼들 내 만나러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너 내가 얼마를 벌어야 먹고 사는지 알긴 해. 오늘도 33,150원.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사가 분석되기 전에 대사를 그렇게 입에 붙여버리는 버릇을 하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에요. 이거는 연기의 독입니다. 독. 저도 옛날에 연기를 처음 배울 때 대사 분석하는 법도 모르고 대사 분석이 뭔지도 모르니까 대사를 딱 보면 내가 느껴지는 대로 감정이 있는 척하면서 대사를 읊었었는데 그게 결국은 제 연기를 이제 망치는 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대사에 쪼도 박혀요. 그러니까 먼저 대사를 받으면요, 대사를 자꾸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에다 붙이지 말고 대사를 보세요. 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세요. 보면 대충 어떤 내용에 관한 말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좀 더 꼼꼼히 보면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겠다. 그리고 이 인물은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애인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원수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사를 보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 그거를 키우는 게 이제 대사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되면 대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대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엄마한테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와 아빠한테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와 내 친구한테 너를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와 애기한테 너를 좋아한다고 얘기할 때 이 뉘앙스가 다 다르잖아요. 인물의 관계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다른 맥락으로 다르게 표현되기 마련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사 분석을 할 때 이게 이제 큰 틀의 이제 분석이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다면 문단 나누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단 나누기를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한 문장의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한 두세 문장이 이 사람이 비슷한 생각의 흐름이야. 그럼 여기서 문단이 바뀌고 네 번째 문장부터는 좀 다른 말들이 좀 나옵니다. 또 그렇게 한 몇 문장이 가요. 그럼 여기서 또 문단이 나뉘고, 그리고 또 그 문단이 나뉘고 나면 또 다른 문장부터 또 다른 내용의 말이 나와요.
그럼 또 여기서 문단이 나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대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문단 나누기를 하는 것 이것도 이제 뭐 분석의 하나죠. 근데 그 문단의 단위가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흐름이에요. 즉 첫 번째 문단까지는 이 사람이 어떤 내용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선 그것과 다른 내용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선 또 다른 내용의 말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달라지면 감정도 달라지겠죠. 네, 당연히 감정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단이 바뀌면 크게 한번 호흡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그 호흡을 바탕으로 두 번째 문단을 가다가 거기서 또 이제 흐름이 또 한번 바뀌죠. 세 번째 문단을 앞에 두고 또 한번 호흡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연기를 하려면 소위 말하는 잘하는 연기를 하려면 대본 분석을 제대로 해야지 내가 그 흐름을 만들 수가 있고 그 흐름을 바탕으로 내가 올바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사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10개의 문장만 딱 놓고 봐도 이거를 한꺼번에 날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10개의 문장을 똑같이 읽어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까지 거의 비슷하게 대사를 하면 우린 그런 연기를 보고 어떻다고 얘기해요? 뭐 단조롭다고 얘기하고 모노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재미없다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사가 10문장이 됐든 3문장이 됐든 각각의 문장들이 살아서 꿈틀거려요. 살아서 꿈틀거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대사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이 뭐 대본 분석과 대사 분석 이런 것조차도 이제 혼동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정리하고자 설명을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어쨌든 시간이 좀 더 된다면 각각의 대본 분석이든 대사 분석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발음이 좋아지는 법, 발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한 건 제가 이전에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도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발음이 안 좋으면요 연기자한테는 치명적인 거죠. 저도 예전에 이 발음의 문제로 되게 많이 고통을 받았었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은 친구들을 보면은 그게 남의 문제 같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든 그 친구들을 좋아지게끔 하고 싶은데 근데 이 발음을 좋아지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볼펜을 물어라, 뭐 코르크 마개를 입에 물고 발음을 해라 등등등 많은데 그거 그렇게 해봤자 별로 안 좋아져요. 네. 근데 발음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연기 선생들이 혹은 주변에서 너 발음이 안 좋구나, 너 발음이 안 좋은데? 라고 지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안 해야 됩니다. 이 발음이 안 좋다고 지적을 하는 순간 그 친구가 발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의식에 작동을 해서 혀가 긴장을 하게 돼요. 더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연기를 가르치면서 뭐 어떤 연기 선생들이 학생들 발음 갖고 지적을 하는 거 보면은 되게 보기가 싫던데 학생들 연기적인 문제에서 지적할 게 발음밖에 없나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발음은 발음의 문제로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발음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요 구강 구조나 아니면 발음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잘못 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잘못 쓰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발음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발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발성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호흡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자세가 너무 경직돼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세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왜 어렵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기를 할 때 발가락 하나에 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엄지손가락 하나에 힘이 들어가면 온몸에 긴장이 들어가요. 이 긴장 상태에서는 당연히 호흡을 책임지는 이 호흡근, 이 호흡 근육도 긴장이 들어갈 것이고 호흡근에 힘이 들어가면 당연히 횡격막 호흡이 안 되니까 호흡이 얕아지겠죠. 호흡이 얕아지면은요 발성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열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굉장히 닫힌 소리를 내게 되죠. 발성이 닫히게 되면은요 이 구강 안쪽이 협착이 돼요. 구강 안쪽이 협착이 되면 니가 내 뒤에 뛰는 건 이런 식의 혀 짧은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시어자나 리을자 발음이 안 좋은 친구들을 보고 너 혀가 짧구나, 너 혀 짧은 소리 내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혀가 짧은 게 아니고요. 구강 안쪽이 굳어 있으니까 혀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발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예전에 10여 년 전에 배우를 위한 화술과 연기를 쓰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현혹시키고 학생들을 괴롭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 너무 많이 괴롭습니다. 네. 발음이 안 좋은 친구들을 잘 보세요. 분명히 발성이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발음이 안 좋은 친구들은요 호흡이 얕아요.
호흡이 얕기 때문에 발성기관이 쪼여지고 발성기관이 쪼여지니까 구강 안쪽까지 협착이 되고 구강 안쪽이 협착이 되니까 발음이 안 좋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발음이 안 좋은 친구들한테 너 입 크게 벌려, 입 크게 벌려. 근데 발음이 안 좋을 때 입 앞쪽을 크게 벌리는 거는 발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발음이 좋아지려면요, 입 앞쪽이 아니라 구강 안쪽이 좋아져야 돼요. 요 안쪽. 이 이유가 뭐냐면 연구개가 있죠. 여러분들 입천장을 만져보는 혀끝을 이렇게 만져보는 앞쪽에 딱딱한 입천장이 있고 뒤쪽에 부드러운 입천장이 있을 거예요. 그 딱딱한 입천장을 우리가 경구개라고 하고 딱딱할 경자를 쓰는 거죠. 뒤쪽에 있는 부드러운 입천장을 연구개라고 하는데 발음이 안 좋은 친구들은 이 연구개가 게으르거나 연구개에 쓸데없는 텐션을 주거나 그러다 보니까 혀 뿌리, 그러니까 혀에도 혀 끝날이 있고 혀 몸통이 있고 혀 뿌리가 있는데 혀 뿌리 부분이 되게 뭉쳐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이 좋아지려면 이 구강 안쪽에 연구개와 혀 뿌리가 좀 열려서 거기서 혀가 놀아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협착되어 있으니까 혀가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혀 짧은 소리 내려면 거기를 갖다 좀 좁히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심하게 혀 짧은 소리를 낸 건데, 그러면 발음이 안 좋은 친구들 발음이 좋아지게끔 하려면 구강 안쪽을 먼저 여는 게 급선무겠죠. 근데 이 구강 안쪽이 열리는 문제가요, 발성기관, 내가 소리를 열어주지 못하면 여기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리가 열리려면 호흡이 깊어져야 돼요. 호흡이 얕은 상태에서는 네가 내 쥐떼든 것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호흡이 얕기 때문에 발성기관이 협착돼 갖고 힘을 주겠죠. 그럼 여기에 힘을 주면 발음기관까지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발음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식 호흡을 왜 하는 거냐면 결국 이제 발성이 좋아지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발성이 좋아져야지만 발음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할 때 또 어떤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은 배심 줘 이런단 말이죠. 아니, 배에다가 힘을 주면 그게 어떻게 복식 호흡이 되나요? 복식 호흡은요, 횡격막이 움직여서 발생하는 호흡인데 횡격막이 내려가면 배가 앞으로 나오죠. 횡격막이 올라가면 배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배로 숨 쉬는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횡격막의 작동에 의해서 복근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복근에 힘을 주게 되면 횡격막이 못 움직이잖아요. 뭐 소리를 낼 때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데 횡격막이 어떻게 놀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설프게 복식 호흡을 배우거나 아니면 발성을 배우게 되면 발음은 치명적으로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고치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아요. 원리도 단순하고 훈련법도 단순한데 다만 이거를 자기가 매일, 매분, 매초, 매순간 인식을 해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발음이 안 좋은 친구들을 잘 보면은요, 몸이 되게 굳어 있어요. 신체적으로 되게 경직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발음이 좋아지려면 일단 근원적으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경직된 모습들을 빨리 풀어야 됩니다. 신체가 경직되어 있으면 복식 호흡이 안 되고요. 복식 호흡이 안 되면 발성이 안 되기 때문에 소리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발성기관을 쪼이게 되죠. 여기를 쪼이면 발음기관까지 협착이 돼서 발음이 안 좋아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물론 복식 호흡만 되고 소리만 열린다고 해서 발음이 다 좋아지진 않아요. 발음은 발음에 해당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자음을 훈련하는 방법, 모음을 훈련하는 방법, 이것도 예전에 동영상에 올렸었는데 우리의 자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음기관을 상영한 기호란 말이죠. 즉 기역은 혀가 이렇게 됩니다. 즉 내 혀 몸통이 영국의 부분에 붙었다가 떨어지죠. 그리고 니은은 혀 끝날이 윗니 뒤쪽에 붙었다가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발음들이 형성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혀가 게을러 있으면 그리고 내가 혀를 대는 위치가 다르면 자음 발음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입을 적게 벌리면 모음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아, 에, 이, 오, 우. 모음은 구강을 여는 것과 혀의 위치 그리고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래턱도 좀 이렇게 마사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입을 여는 훈련들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호흡의 안정감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어쨌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일단 몸에 좀 힘을 풀고요. 그리고 호흡. 여러분들이 누워서 숨을 쉬어보면 복식 호흡이 누구나 됩니다. 그러면 누워서 숨이 들어가면 배가 올라오고 숨을 내쉬면 배가 들어가고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올라오고 숨을 내쉬면 배가 들어가고 이 상태를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웠을 때 잠잘 때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혹은 서 있을 때도 그렇게 숨 쉴 수 있는 구조로 몸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복식 호흡을 위한 복식 호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복식 호흡을 바탕으로 한 발성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호흡이 안정적으로 깊어졌으면 호흡이 안정적으로 깊어진 가운데
숨 깊게 들어 마시고 하고 내가 들이마신 공기, 내가 들이마신 호흡을 한치의 낭비도 없이 소리 에너지로 바꿔주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때 이렇게 쪼이는 게 이렇게 쪼이는 게 아니라 후두부를 열어야 돼요. 여기를 후두부라고 하는데 이 후두부를 개방한 느낌으로 이렇게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성의 제1 원리가 뭐냐면 쓸데없는 긴장을 빼고 진짜 에너지를 만난다 이거거든요. 쓸데없는 긴장이 뭐예요? 여기 소리 낼 때 목에다 힘주는 친구들 많잖아요. 네가 내 재 뛰는 거! 막 이런 친구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당장은 그렇게 하는 게 연기가 더 좋아지는 것처럼 여겨지겠죠. 하지만 그 길로 계속 가면 여러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습관을 몸에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나쁜 습관이 생기잖아요. 그걸 뭐 대학에서 고쳐줄 것 같아요? 아니면 현장에 가면 어떤 연출이 고쳐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막 비웃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험을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힘주고 소리 지르고 이런 연기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연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연기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것의 가장 큰 피해자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호흡이 깊어져서 복식 호흡이 됐다. 그러면 내가 그걸 바탕으로 소리를 열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호흡을 지탱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어떤 친구들은 숨을 깊게 들어 마셔도 이렇게 놓쳐버린단 말이죠.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그걸 횡격막에서 지탱을 해주는 거죠. 요령은 숨 들어 마시고 그리고 이때 소리가 입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입이 달린 느낌이어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내 가슴 아래쪽을 통과해서 나가게끔 한 요쯤이죠. 명치 바로 위. 이렇게 되게끔 훈련을 하고요. 이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계속해도 여러분들은 목을 누르거나 뭐 이렇게 혓부리로 후두부를 누르거나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열린 소리와 내가 저음을 낸다고 목을 누르는 소리는 달라요. 개방된 소리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내보면은 뭔가 여기가 되게 상쾌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되고 나면 됐죠? 그러면 구강 안쪽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야, 에, 왜, 오, 우, 이 발음들을 할 때 구강 안쪽을 계속 열어야 돼요. 엄마, 아빠, 계속 구강 안쪽을 열면서 발음해 버릇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접근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발음이 좋아지는 거지. 발음이 안 좋은 친구들은 또 조바심이 나죠.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고. 근데 조바심은 연기의 적입니다. 그렇게 조바심을 내면 낼수록요, 몸은 반대로 긴장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좋아지려던 발음도 더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다 알려드리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일단 발음이 망가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망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지,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음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지,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가 제 유튜브에 호흡과 발성에 대한 동영상을 예전에 많이 올렸어요. 그때 제가 처음 유튜브를 찍는 거라 좀 어설프게 올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발음이 좋아지는 법, 발성이 좋아지는 법, 복식호흡에 대한 것들 다 올려놨었으니까 그걸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의 화술, 연기 화술 중에 억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봤죠? 억양. 이 억자와 양자가 뭐냐면 한자를 풀어보면은 누를 억, 올릴 양 이렇게 됩니다. 즉 억양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말의 흐름선인데 어딘가를 누르거나 어딘가를 올려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문장들을 살펴보면 평서문이 있죠. 그리고 의문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오늘 밥을 먹었어. 이게 평서문이죠. 그리고 의문문은 너 밥 먹었니? 이게 이제 의문문이죠. 그래서 어미가 떨어지면서 종결이 되는 형태. 이걸 우리가 평서문이라고 하죠. 난 밥 먹었어. 넌 밥 먹었니? 어미를 올리게 되면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형태가 되죠. 이걸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문장의 억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억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평서문 그리고 의문문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난 밥 먹었어. 넌 밥 먹었니? 와, 너 밥 먹었구나. 너 밥 먹었다고? 밥 언제 먹을 거냐고. 밥 좀 먹자. 언제까지 안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억양이 굉장히 다른 형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억양에 대한 얘기들을 왜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아무것도 아닌 억양이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 땐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를 가지고도 우리가 평서문을 만들고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즉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경우죠. 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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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 이런 식으로 내가 억양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각각의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뭐 저의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이제 알겠던데 아이들이 아직 언어를 완전히 습득하기 전에 그러니까 단어를 부르고 아직 말을 하지 못할 때죠. 그때도 본인이 궁금한 게 있으면 억양을 올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네. 저희 둘째 아이가 아직 말을 배우기 전에 저한테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저한테 뭔가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의 내용이 없으니까 저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랬구나.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대꾸를 해주면 애가 그냥 기뻐서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 연기 연습을 하다가 억양 처리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자꾸 이 어미를 올리거나 어미를 내리거나 뭐 이런 걸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의 마음, 충동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평범? 궁금하면 평범? 물어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억양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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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 이게 궁금한 마음이 없으면 물어보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평범, 평범? 이렇게 되는 걸 평범 이러죠. 너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걸 너 밥 먹었어? 이게 조선에 없는 억양이란 말이죠. 너 밥 먹었어? 너 밥 먹었어? 밥 먹었니? 밥 언제 먹을 거야?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 밥 먹었어? 나 밥 먹었어. 나 밥 먹었어. 이건 평서문이고 너 밥 먹었어? 의문문인데 너 밥 먹었어? 라고 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닌 중간에 이상하게 걸쳐주는 이런 억양의 형태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연기 연습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예전에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공연 연습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밥 먹었니? 너 밥 먹었니? 이런 대사가 있는데 갑자기 연습을 하다가 어떤 친구가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연출이 거기 억양이 이상해.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봐줘. 그랬더니 그 배우가 예, 알겠어요. 너 밥 먹었니? 너 밥 먹었니? 근데 이거를 10번, 20번을 해도 못 고칩니다. 네. 그래도 그거 아니야. 너 밥 먹었니? 해보라니까. 너 밥 먹었니? 밥 먹었니? 해보라니까. 예, 알 것 같아요. 너 밥 먹었니?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어쨌든 너 밥 먹었니? 라고 하는 내가 궁금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대사가 내 말이 아니니까 이상한 억양을 넣는 거죠. 즉 너 밥 먹었니?가 될 때 첫 번째 여러분들 안에서 생겨야 되는 건 궁금함이 생겨야 되는데 이 궁금한 마음이 없이 이 대사를 그냥 치려고 하니까 어미가 이상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연출이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야, 그거 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 형,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봐봐. 그랬더니 형, 밥 먹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잖아. 다시 물어봐. 형, 밥 먹었어요? 그래. 그렇게 해. 자, 그거를 너 밥 먹었니를 한번 해봐. 예, 형. 너 밥 먹었니? 된다. 그래. 자, 다시 보자. 자, 갑시다. 큐. 너 밥 먹었니? 이게 좀 아까 대상을 인식하고 물어보면 억양이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연극 연습만 들어가면 이 억양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좀 아까 대상을 인식했었고요. 자기가 정말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억양 처리가 됐던 거예요. 근데 막상 연기 연습을 할 땐, 막상 공연 연습을 할 땐 내가 그 장면에 들어갔었을 때 대상도 인식을 못하고 그 역할 연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긴장을 해버리니까 대상도 인식을 못하는 가운데 자기가 궁금한 마음이 없으니까 너 밥 먹었니?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억양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미치죠.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 밥 먹었니? 나 밥 먹었어. 우리 밥 먹을까? 다 같이 밥 먹자.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연습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 밥 먹어. 이게 명령형이죠. 명령문이죠. 야, 밥 먹어. 명령문이죠. 근데 요 명령문은 내가 걔보다 높은 위치에서 아랫사람한테 명령을 하는 듯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또 이렇게 처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밥 먹어. 야, 밥 먹어. 야, 밥 먹어. 자, 제가 3가지 억양을 처리했었는데 이 3가지 억양 중에 맞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하나는 이상하게 띄우고 하나는 이상하게 끌고 하나는 이상하게 떨구죠. 네.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대상에 대한 인식이 불투명한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걔한테 명령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억양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의 작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미 끝을 내리기도 하고 어미 끝을 올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억양 처리인데 그런 마음이 부족하면 너 밥 먹어, 너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이상한 어미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런 것도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가 말하는 걸 잘 관찰을 하는 겁니다. 밥 먹어라. 밥 먹어. 야, 밥 먹어. 야, 밥 먹어. 밥 먹으라고! 안 먹어? 야, 좋은 말 할 때 먹어. 먹으라고. 자, 밥 먹으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말을 가지고도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많은 억양들을 썼었죠. 야, 밥 먹어. 요 억양 처리는 뭐냐면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야, 밥 먹으라고. 야, 좋은 말 할 때 밥 먹으라고. 야, 밥 먹으라고. 야, 좋은 말 할 때 밥 먹으란 말이야. 안 먹어? 너 좋은 말 할 때 밥 안 먹을 거야? 야, 밥 먹으라고! 야, 때리기 전에 밥 먹어. 혼나기 전에 밥 먹어. 이런 식의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들한테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이렇게 이제 4개의 문장이 있으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이렇게 피치만 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즉, 단 하나의 충동도 작동하지 못하고 그냥 소리만 질러대는 거죠. 이렇게 돼선 대사 전달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길 바랄게요.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4개의 문장이 있어요. 근데 어미가 밥 먹으라고, 밥 먹으라니까 이렇게 어미를 안 바꾸고 밥 먹어라는 4개의 문장만을 갖고 여러분들이 억양 처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자, 똑같은 밥 먹었는데 내가 억양 처리를 좀 다르게 하니까 말의 강세를 좀 다르게 주니까 완전 다른 문장이 되죠. 네. 여러분들이 연기를 하려면 그리고 좋은 배우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억양 처리를 좀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유형도 있죠. 청유형. 학교 가자. 야, 학교 갑시다. 자, 밥 먹고 합시다. 이런 게 이제 청유형이죠. 자, 이런 연습들도 좀 많이 해주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억양의 형태들, 뭐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그리고 뭐 청유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감탄문 이런 것도 있죠. 우와, 철웅이가 밥을 먹었다니. 철웅이가 밥을 먹었구나. 걔가 대학을 갔다니. 걔가 대학을 갔다고? 걔가 대학을 갔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감탄의 형태로 내가 또 억양 처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가 대사를 접하게 되면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무수히 많은 형태의 문장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뭐 제가 이걸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고, 다만 억양 처리가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억양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궁금한 대로, 그리고 명령하고 싶을 땐 명령하고 싶은 대로 이런 마음의 충동들, 이것들을 말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좋은 배우가 되려면 사실 억양, 배우의 화술, 이 말의 기술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말의 기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작동, 여러분들의 마음의 작동을 느껴보고 그 마음의 작동대로 여러분들의 소리가 왜곡됨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의 화술 중에서 억양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억양 처리를 잘 못하면 대사 전달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억양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연기를 펼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 요소 중에 하나인 관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어봤죠. 관찰이라고 하는 건요, 사전적인 정의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봄,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배우에게 있어서 관찰이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혼자 연기 연습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기 독학 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연기를 잘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찰은 어떻게 생각하면 연기의 처음부터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기를 한다고 하는 건 결국 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즉 나와 세상,
나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연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애정이 없으면 좋은 연기를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관찰,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식물에 대한 관찰, 그리고 이제 동물에 대한 관찰, 그리고 자연에 대한 관찰,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찰, 뭐 여러 가지 관찰들이 있겠죠. 그 모든 것에 대한 관찰을 해두는 게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관찰이 어떻게 연기 훈련 요소가 되는지 모르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잘 따라서 실천을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들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지만 이걸 막상 실천해보면 되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뭐 이부자리를 개든 말든 아니면 세수를 하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나갈 준비를 하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집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 하는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었던 일들을 일기장에 쓰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가로 어떤 햇빛이 들어왔고, 커튼은 어떻게 매달려 있었고, 커튼은 어떤 색깔이었으며, 빛이 들어올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눈이 부셨고, 아니면 후텁지근했는지 선선했는지, 창문은 열려 있었는지 어땠는지, 내가 잠에서 깼을 때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는지 이불을 차고 자고 있었는지, 옷은 이렇게 뒤집어 까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잘 입혀져 있었는지, 이런 하나하나를 잘 관찰을 하고, 내가 이빨을 닦을 때 어떻게 닦았는지, 세수를 할 때 물의 온도는 어땠었는지,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어땠었는지, 눈이 팅팅 부었었는지, 아니면 어저께 라면을 먹고 자갖고 얼굴이 팅팅 붓지는 않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기장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찰했던 걸 일기장에 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관찰한 걸 일기장에 쓰면서 내가 오늘 있었던 어떤 느낌들을 계속 떠올리게 되겠죠? 떠올리고 복귀하고,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려고 하고,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이게 관찰력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물을 구체적으로 바라본 만큼 나의 상상력도 증진이 되는 거고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어떤 식물, 그러니까 뭐 꽃이나 아니면 나무 이런 걸 보면 그걸 또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꽃잎이면 한 10분 동안 20분 동안 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꽃의 앞면도 보고 뒷면도 보고, 꽃의 이파리 개수가 몇 개고, 그리고 뭐 이 꽃의 나뭇잎은 뭐 어떤 색깔이었는지, 꽃잎은 어떤 색깔이었는지, 향기는 어땠는지, 그때 꽃 옆으로 나비나 벌이 날아다니진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관찰한 다음에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기를 쓸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꽃의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게 되겠죠. 네, 꽃의 이미지를 계속 뇌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기를 할 때, 와, 꽃 봐, 꽃이 정말로 이쁘게 폈네 라는 대사를 할 때 그 꽃의 이미지를 환기해서 대사를 해야지 그 대사가 살아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관찰했던 그 꽃잎의 느낌들, 꽃의 향기들, 이걸 떠올리면서 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대사가 훨씬 더 풍요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식물에 대한 관찰이라고 한다면 동물도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뭐 고양이나 뭐 강아지가 있으면 그걸 잘 관찰을 해봐도 되고, 아니면 좀 특별한 동물들을 관찰하고 싶으면 동물원도 가보는 거예요. 악어를 관찰을 해보든지, 기린, 코끼리, 아니면 사자나 표범, 호랑이, 원숭이, 얘네들 중에 하나를 딱 잡아서 걔네들을 계속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을 하면서 뭐 한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바라보는 건 관찰이 안 되고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 동물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동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먹이를 먹고 있고, 하품을 어떻게 하고 있고, 기지개를 어떻게 켜고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주구장창 보는 겁니다. 굉장히 지루하겠죠. 네. 근데 이 지루한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움직이는 움직임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그 동물이 여러분들을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눈을 마주친다면 그 눈빛 하나하나, 그리고 먹이를 먹을 때 입을 움직이는 근육 하나하나, 그걸 잘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물 하나를 놓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계속 그 동물을 관찰을 하면 아마 집에 가는 내내 그 동물의 움직임, 동물의 이미지가 계속 여러분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걸 갖고 또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다가 한번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뭐 음식을 먹을 때 했으면 그걸 따라해보는 거예요. 뭐 침을 흘리면서 음식을 먹었으면 침 흘리는 느낌도 한번 해보고, 이게 맨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걸 계속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을 땐 일단 선생님의 말을 듣고 무조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해봐야지만 압니다. 왜 이런 걸 하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기에 도움이 되는지는 일단 해봐야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보고 보기만 하고 그거를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이런 거구나 하고 연기자가 아닌 관객의 입장에서 이 동영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연기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 동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해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는 연기 독학을 하고 싶은데요, 연기를 혼자 하는 방법이 없나요? 연기를 혼자 해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거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저는 연기에 재능이 있나요? 저는 정말로 배우가 되고 싶어요. 연기를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려면 어떡하나요? 자꾸 이런 고민과 근심만 하지 말고 일단은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것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몸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식물이나 동물 이런 거 흉내 내보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바람을 느껴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태풍이 지나갔죠. 그러면 태풍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남은 바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셀 때는 세요. 그때 바람이 셀 때의 나의 느낌과, 그리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의 나의 느낌과, 그리고 햇빛이 되게 따가울 때의 나의 느낌과, 이 모든 것들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의 느낌, 이 모든 것들을 관찰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 때, 연기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네, 상상력은 바로 이 관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공상과 상상을 헷갈릴 수 있는데, 공상은요 구체적인 이미지가 없는 생각이에요. 근데 상상은요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배우한테는 공상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정말로 중요한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는 상들, 그러한 상상력들, 그 훈련들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이제 자연에 대한 관찰을 했다면, 이번엔 사람들에 대한 흉내도 한번 내보는 거죠. 사람들을 잘 관찰을 해서 하루 종일 우리가 다니다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개인이 길거리 걸으면서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사람들을 계속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걷는지, 20대의 젊은이는 어떤 걸음을 하고 있는지, 여자애들은 어떻게 걷는지, 남자애들은 어떻게 걷는지, 그리고 30대의 남자들은 어떻게 걷는지, 40대의 아저씨나 아줌마는 어떻게 걷는지, 50대의 아줌마나 아저씨는 어떻게 걷는지, 60대는, 70대는, 즉 노인은 어떻게 걷는지,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걷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웃는지, 이 모든 것들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거는 좀 인상이 깊어, 그런 게 있으면 그 걸음걸이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발을 다쳐서 쩔뚝거리는 게 있었으면 쩔뚝거리면서 걸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 척추가 기우뚱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따라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되게 이상하게 걷는다, 왜 저렇게 걷지? 그걸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관찰을 해서 그것도 일기로 작성을 하고, 그 일기를 작성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는데, 그 일기를 쓰다가 방구석에서 갑자기 일어나갖고 그 걷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하품하는 게 있었으면 그 하품도 따라해보고, 이런 훈련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연기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주지 않아요. 모든 걸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연기를 훈련할 수 있는, 연기를 연습할 수 있는 소스를 주면 본인의 결핍, 본인의 욕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배우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제가 해주는 얘기를 듣고 고마운 얘기구나 하고 따라 해야죠. 그리고 연기에 재능 있는 사람들, 연기에 재능 있는 사람들은 뭐가 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기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하죠. 연기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관찰을 잘해요. 네, 어떤 사물이나 동물의 움직임,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잘 보고 그걸 따라합니다. 자꾸 따라해요. 흉내를 내는 거죠. 그리고 우린 어렸을 때 그렇게 흉내내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걸 모방 본능이라고 하는데, 인간에겐 누구나 모방 본능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을 해야죠. 근데 모방을 제대로 하려면 뭘 본 게 있어야지 모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에 재능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찰을 되게 집중력 있게 합니다. 관찰을 해서 저거 재밌다,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리고 그거를 바로바로 따라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흉내를 내고자 하는 본능.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모방 본능이 있는 건데, 배우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흉내 내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흉내를 잘 낸다. 여러분들한테 연기를 하려면 모방을 좀 잘해, 흉내를 잘 내, 이러면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죠. 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창조자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연기자가 되고자 한다면, 창작가가 되고자 한다면 이 모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설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소설가 준비를 할 때 좋은 작가의 글을 따라서 써봐요. 이걸 습작이라고 하죠. 따라서 계속 써봅니다. 문체를 따라하고, 문장의 구성을 따라하고, 내용을 따라하면서 계속 그렇게 습작을 합니다. 이게 모방이죠. 그리고 좋은 영화 감독이 되려면, 좋은 영화가 있으면 그 영화에서 어떤 한 시퀀스를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는 겁니다. 거기서 사물의 배치나 카메라의 각도, 아니면 조명의 설치, 이걸 그대로 따라해보는 겁니다. 따라하다 보면
그 기술이 익숙해지면 그러면 내가 그거를 바탕으로 무엇인가 창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님이 처음부터 봉준호였겠어요? 계속 뭔가 관찰을 했고 다른 사람들을 모방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봉준호 감독이 된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연기자가 되고자 한다면 모방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모방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좋은 연기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뿌리가 되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을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를 둘러싼 사물, 나를 둘러싼 동물, 나를 둘러싼 자연, 나를 둘러싼 사람들 이렇게 관찰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입니다. 배우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지만 좋은 연기를 펼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어떻게 서 있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떤 눈빛을 하고 있고 내가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이걸 알 수가 없으면 좋은 연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려면 나에 대한 관찰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것들만 관찰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꾸준하게 관찰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내가 어떻게 걷는지, 내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나에 대한 관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주변에 대한 관찰이 중요합니다. 관찰은 단순히 관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찰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죠. 메모를 하면서 그 이미지를 떠오르죠. 이게 상상력의 훈련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을 바탕으로 흉내내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표현력이 확장되게 됩니다. 배우는 결국 관찰, 상상력, 표현력 이 모든 것들로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어떤 하나라도 소홀하게 놓치면 좋은 연기자가 될 수 없겠죠. 연기가 하고 싶은데 연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갈등 때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배우를 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한테 연기적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걱정하는 사람들. 일단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연기적인 재능이 없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훈련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충동, 연기적인 욕망 이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기적인 잠재력이 확장되겠죠. 배우는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